상철 씨는 새벽 전화가 받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새벽 전화는 반가운 소식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울리는 전화 벨소리를 무시했다. 한참 울리던 전화 벨소리가 꺼지자 새벽은 다시 고요해졌다. 상철 씨는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때문에 휴대폰이 웅웅 울렸다. 급한 거 아냐? 상철 씨 아내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상철 씨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다. 휴대폰의 밝은 빛이 그의 눈을 아프게 했지만 문자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상철 씨의 아내는 잠에 들지 못하고 물었다. 상철 씨는 아내의 말에 바로 대답을 못하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옷가지들을 손으로 짚어보다 말했다. 검은 양복 어딨지? 상철 씨는 예상했었다. 아니, 진수 씨를 아는 친구들 모두가 예상했을 것이다. 진수 씨가 4년 전 직장암으로 고생했을 때도, 간신히 암을 이겨내고 살아났을 때도 왠지 그는 길게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이게 조절이 안 돼. 라며 힘없는 방귀를 조금씩 끼어도 친구들은 그러려니 했다. 진수 씨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도 친구 몇몇은 웃기지도 않는데 같이 웃어주었다. 진수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귀찮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그냥 한 번쯤은 받아주었다. 친구들은 오늘 같은 날이 왔을 때 덜 불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상철 씨가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먼저 본 것은 진수 씨의 아내였다. 오셨어요? 진수 씨의 아내는 침착했다. 상철 씨는 오는 길에 위로의 말 몇 개를 준비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진수 씨의 아내는 상철 씨에게 식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는 거절하려다 시간이 오전 5시가 넘은 것을 알고 먹겠다고 했다. 상철 씨는 붉은 육개장에 흰쌀밥을 전부 쏟아부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었다. 그는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다. 아침 8시가 넘어가자 빈소에서 뭔가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였다. 상철 씨는 그 어수선함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담배가 피고 싶어 양복 안쪽 주머니를 뒤졌지만 담배는 없었다. 혹시 차에 있을까 생각해 차도 뒤져봤지만 그곳에도 없었다. 상철 씨는 할 수 없이 밖에서 서성이다가 다른 친구가 와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한참 있다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빈소에는 이미 진수 씨의 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이라 해봐야 진수 씨의 아내와 첫째 아들뿐이었다. 진수 씨의 둘째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오후에 온다고 했다. 진수 씨 첫째 아들은 진수 씨와 별로 닮은 구석이 없었다. 춥고 얇은 얼굴도 그렇고 길고 부드러워 보이는 머리카락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자기 엄마만 닮았다. 한 가지 진수 씨와 닮은 점이 있었는데 상철 씨는 그것을 보고 저 길쭉한 청년이 영정사진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동그란 남자의 아들임을 확신했다. 상철 씨가 확신한 근거로 할 만한 것은 목소리였다. 그의 앞에서 진수 씨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헷갈릴 일이 덜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그의 등 뒤에서 듣는 경우에는 진수 씨가 귀신이라도 돼서 조금씩 떠들어대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 장례식이라는 곳은 항상 슬플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슬플 시간에만 슬퍼하고 그 시간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가령 진수 씨의 고모가 상철 씨를 보고 네가 윗집 둘째지? 하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어떤 식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상철 씨는 진수 씨 고모의 손을 잡고 윗집 둘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진수 씨 고모는 윗집 둘째가 똘똘한 것이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면서 중얼거렸다. 진수 씨 고모가 말하는 윗집 둘째는 1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상철 씨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진수 씨 둘째 아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다. 푸르스름하게 짧은 머리카락에 어기적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진수 씨 20살의 모습이었다. 어수룩한 군인의 모습을 한 청년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얼굴로 입술을 삐죽거리며 영정사진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청년은 자기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다가 자기 엄마를 안고 구겨진 얼굴로 물을 쏟았다. 빈소는 진수 씨 둘째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친구들은 그것을 보며 조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은 진수 씨 둘째 아들은 자기 형과 군대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진수 씨의 아내는 형제들을 보며 편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점심쯤에 상철 씨의 아내가 찾아왔다. 그녀는 상철 씨의 검은 양복에 묻은 얼룩을 손으로 슥슥 닦아내며 말했다. 너무 피곤하지 않아? 아까 차에서 좀 잤어. 상철 씨의 아내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로 들어갔다. 상철 씨의 아내는 진수 씨의 영정사진을 보며 인사를 하고 진수 씨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진수 씨 아내는 잡힌 자신의 손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작은 비눗방울 같은 눈물을 아라리 부풀렸다. 상철 씨 아내도 그것을 보고 부풀려진 물방울을 눈에 달고 말없이 보았다. 여기 육개장은 너무 짜게 한다. 상철 씨 아내는 육개장 한 입을 떠먹으며 말했다. 그의 아내는 아침에 먹을 때는 짜지 않았냐고 물었고 상철 씨는 아침에 급하게 먹느라 몰랐다고 했다. 아내는 순간 살짝 움찔하더니 말했다. 혈압약 먹었어? 안 먹었어. 아까 가져갔잖아. 잘 좀 먹으라니까. 상철 씨는 이따가 먹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때를 놓쳐 먹으면 안 된다고 인상을 썼다. 아내는 지난번 의사한테 한 소리 들었던 걸 잊었냐며 말했지만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그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상철 씨는 캔 음료 한 개를 까서 아내에게 내밀었다. 상철 씨 아내는 말없이 그것을 마시고 육개장 한 그릇을 비웠다. 상철 씨는 아내를 배웅하고 담배를 사려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언제 왔어?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상철 씨에게 아는 체를 했다. 친구는 멀찍이서 악수를 하려고 상철 씨를 향해 손을 내밀고 왔다. 상철 씨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오늘 새벽쯤에 왔다고 말했다. 일찍 왔네. 근데 공장은 너 없어도 돼? 상철 씨는 이제 그 공장은 접고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친구는 눈썹을 살짝 올려서 언제부터 했냐고 물었다. 상철 씨가 얼마 안 됐다고 말하자 친구는 다음에 꼭 가겠다고 대답했다. 장례식 안쪽에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상철 씨는 그것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 일일이 참여하지 않았다. 상철 씨가 없어도 장례 절차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까매지는 하늘을 봤다. 형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요. 연락 끊어진 지 오래돼서. 진수 씨의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진수 씨의 형은 상철 씨도 얼굴이 가물가물했다. 진수 씨의 형은 키가 굉장히 컸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될 거라며 진수 씨의 아버지가 상철 씨 집에 와서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진수 씨는 유독 형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간혹 상철 씨가 궁금해서 진수 씨에게 형의 안부를 물으면 나도 몰라. 라며 입술을 아래로 두고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곤 했다. 진수 씨의 형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여러 해 시끄러웠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진수 씨 형의 소식은 정확한 것이 없었다. 상철 씨가 기억하기로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 어째서인지 진수 씨의 형은 진수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상철 씨가 보기에 남의 가정사는 항상 복잡해 보였다. 장례식 첫째 날 저녁은 생각보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시껄렁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진수 씨의 첫째 아들이 그날 들어온 부조금을 정리하고 있어서 상철 씨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누가 얼마나 줬는지 잘 기록해놔.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거든. 첫째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말한 거지만 상철 씨는 스스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쩌면 예전에 그의 아버지 상을 치렀을 때가 생각나기도 했었다. 상중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부조금 정산을 하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상철 씨는 한동안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낸 부조금부터 생각났다. 상철 씨가 장례식 새벽을 견디자 옆 빈소실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분명 어제도 상을 치르고 있었던 곳이니 오늘 끝나는 날인 것 같았다. 상철 씨는 눈을 감고 소리만으로 옆 빈소의 상황을 상상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짐을 챙기며 끝나는 순간을 기다린다. 물론 그 뒤에 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최소한 장례식 안에서 할 것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상주가 영정사진을 자기 가슴팍에 두고 천천히 걸어 나오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울음을 준비하고 상주를 따라간다. 상주는 천천히 관까지 가고 관은 몇몇의 섭외된 장정에 의해 장례용 차까지 옮겨진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관이 차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관이 차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준비된 울음소리를 내며 장례식이 끝난다. 그 이후는 화장터든 어디든 가게 된다. 상철 씨는 머릿속으로 그 절차가 끝난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옆 빈소를 가보았다. 빈소는 빈 영정사진과 조금 떨어진 꽃잎, 그리고 지저분한 구두 발자국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침입을 한 것 같았다. 상철 씨는 진수 씨의 아내에게 저녁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진수 씨의 아내는 고맙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상철 씨는 그것을 보지 않고 나왔다. 상철 씨는 집에 와서는 곧바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분명 그곳에서 잠을 자긴 했지만 잔 것 같지 않았다. 그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철 씨는 피곤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낮잠이어서 그런지 제대로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았다. 눈 주변이 따가울 정도로 피곤이 꽉 찼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잠에 들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다. 자야 되는데.